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파산 신청 혹은 뭐 선고 후에 어떤 건 괜찮고 또 어떤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파산 관제인 변호사님 영상 자료를 좀 봤는데요.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들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파산 절차라는 게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차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절차를 잘 끝내고 결국 면책받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. 자칫 잘못하면 진짜 전체 과정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. 네. 그럼 가장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.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?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거. 이거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보험 계약자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집이나 차를 막 극하게 팔아서 명의로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겠죠. 아, 정확합니다. 네. 그런 행동들이요.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게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거 아니냐?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파산제도의 가장 기본 원칙이 투명성 그리고 공평함입니다. 투명성, 공평함. 네. 모든 재산을 다 공개하고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정직하게 알려야 하는 거죠. 재산을 일부러 막 빼돌리고 이러는 건 면책 못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. 아, 면책 불허가 사유까지? 네. 뭐 오토바이 같이 비교적 금액 작은 자산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주로 문제 삼는 건 역시 부동산, 보험, 차량 같이 좀 금액이 큰 것들이죠. 그렇군요. 아, 그리고 또 다른 금지 행동. 그 특정 빚만 골라서 갚는 거예요. 편파 변제라고 하셨죠? 이것도 안 된다니 좀 의외인데요. 마음 같아서는 뭐 가까운 사람 빚부터 갚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. 네.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. 근데 그걸 이제 편파 행위라고 해서 파산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모든 채권자가 그 빚 액수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그 원칙 때문이에요. 아, 평등 대우. 네. 만약에 측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돈을 갚아버리면 파산 관제인이 그걸 취소시킬 수 있어요. 다시 돈을 가져오는 거죠. 파산 재단으로. 아, 그걸 다시 뺏어온다고요? 그렇죠. 이걸 부인권 행사라고 부릅니다. 결국 그 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공평하게 쓰여야 하는 돈이니까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냥 빚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갚느냐가 중요하네요. 맞습니다. 그거 말고도 또 주의할 게, 뭐, 받아야 할 돈, 미수금 같은 거를 관제인이랑 상의 없이 그냥 받아버린다거나, 아니면 파산관제인이나 뭐 대리인 변호사하고 연락이 갑자기 뚝 끊기는 거, 이것도 안 되죠. 네, 안 됩니다. 그리고 법원에서 서류 내라, 뭐 소명해라 이런 거 요구하는데 보정 요구라고 하죠. 그거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. 특히 뭐 배우자나 자녀 명의 재산은 어떻게 형성된 거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성실하게 답해야 하고요. 맞아요. 결국 파산 절차라는 게 법원하고 또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보를 투명하게 다 알려주고 요구하는 거 있으면 성실하게 응하고 이게 중요해요. 연락 안 되고 자료 늦게 내고 이러면 절차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여서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면책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아, 상당히 중요하네요. 협조하는 태도가. 그렇죠.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네. 그럼 반대로 파산 선고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? 아까 그 소송의 자유가 있다고는 했는데 모든 소송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? 네, 맞아요.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주로 그 사람의 재산 상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좀 적은 소송들을 말해요. 예를 들면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상속 관련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새 들어 사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명도 소송 같은 거. 아, 개인적인 신분 관계나 뭐 그런 거요? 그렇죠. 그 사람 개인한테만 관련된 권리,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하는데 그런 소송은 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거 돌려달라 이런 대여금 청구 소송 같은 거 이건 재산이랑 바로 연결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런 건 파산관제인이 대신 관리하고 진행하게 됩니다. 채무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. 아하. 그리고 집을 옮기거나 뭐 직장을 바꾸거나 새로 취업하는 거? 이런 건 괜찮다고 하니 다행이네요. 파산 신청할 때는 직업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조언 일자리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군요.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네,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도 있으니까요.
근데 다만 여기서도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. 어떤 거죠? 만약에 파산 선고 받고 나서 갑자기 예전보다 소득이 엄청 높아진 경우요. 예를 들어 뭐 월 300만 원, 400만 원 이상 꾸준히 벌게 됐다. 이러면 법원에서는 약간 의심할 수도 있어요. 이 사람 혹시 소득 능력을 숨기고 파산 신청한 거 아닌가? 아, 원래는 회생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파산으로 온 거 아니냐? 이렇게요? 그렇죠. 변제 능력이 있는데 개인 회생 절차 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,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제인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러이런 상황으로 취업하게 됐다. 이렇게요. 그렇군요.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그리고 자유재산이라는 것도 있던데요. 이건 뭔가요? 아, 네. 자유재산. 이건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이건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한 재산을 말해요. 예를 들면 주택 임차보증금 중에 소액,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5,500만 원까지인가 그렇고요. 수도권, 과밀억제권역은 4,8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. 아, 보증금 또 뭐가 있죠? 그리고 예금 185만 원까지,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, 그것도 150만 원까지는 자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. 아, 그럼 이런 자유재산은 내가 그냥 써도 되는 건가요? 처분해도 되고? 네, 그 범위 안에서는 생활 유지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. 처분도 가능하고요. 근데 여기서도 조심할 점은 아직 관제인이 그 재산을 처분할지 말지, 즉 환갑 포기를 할지 말지 결정을 안 내린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재산은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그냥 두는 게 안전합니다. 함부로 처분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퇴직금이나 월급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 법에서 정한 압류 금지 범위, 예를 들어 퇴직금은 절반, 2분의 1까지는 압류 금지죠.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반드시 관제인이랑 상의해서 처리해야 하고요. 아, 역시 계속 강조되는 게 관제인과의 상의, 투명성, 소통이네요. 네, 핵심은 그거예요.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관제인이랑 상의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거.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파산 절차 중에는 이 재산을 어떻게 다루는지, 또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, 그리고 관제인이랑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규칙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된다, 이건 절대 안 된다.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결국 파산 관제인하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, 이게 절차를 원만하게 끝내고 면책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. 만약에 지금 당장 파산 상황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, 뭐 재산 처리 원칙이라든지 채무 관련 소통 방식 같은 것들이요.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재정 관리나 혹시 모를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? 이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